네, 오늘 바삭한 초대석 준비했는데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두 번째 이야기죠. 나는 생존자다. 지난 15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다큐 연출한 조성현 PD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뉴스바사삭의 저희 구독자분들의 별칭은 튀김옷입니다. 바사삭이니까. 아, 네. 튀김옷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인사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는 신이다, 나는 생존자다를 연출했던 조성현 PD고요. 예, 지금 여기 있는 MBC 소속 PD입니다. 아, 네. 이렇게 또 우리는 MBC 소속 PD 딱 밝혀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네. 또 많은 분들이 보셨다는 분들도 지금 많고 민정규님 털보 아저씨는 누구인가 하셨는데 방금 소개하셨습니다. 네, 트윅스님도 이거 보려고 왔어요라고 하셨는데, 네, 2023년에 나는 신이다가 나왔을 때 굉장히 파장이 컸어요. 네, 이제 그랬죠. 후속편이 15일에 공개가 됐죠. 네. 저희가 예고 영상 잠깐 준비했으니까 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명석은 끝까지 자기는 감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신이다 다큐 나온 거 후회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시즌1에 나오고 나서 뒤에 같이 고소한 피해자가 21명이 등장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 처음 피해를 입었던 날이에요. 미성년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넷플릭스 2가 아마 미성년자를 다루게 될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끝납니다, 저희. JMS 신도들이 없는 곳이 없죠. 왜 계속 따라오세요? JMS 신도님 거 아닙니까? 아니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사과는 뭐. 박인근 선생님 형제복지원 원장. 매주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인간 쓰레기다. 애를 갖다가 콩쿠르스 말에 집어들이 던진다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 기억은 남아있는 거야. 40년이 됐는데도. 난 인간이 아니야, 그 대신. 바로 이 지하실에서 지점파는 희대의 살인과 시체 손괴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내 생각은 그랬죠. 죽는구나. 정말 죽일 사람 못 죽이서 한이 맺혀. 더 많은 사람 못 죽이서. 그냥 무덤 속 같았어요. 지금 온 국민 할 말을 잊고. 다 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자식을 잃은 사람 같은 경우들은 이게 과거일까요? 그분들한테는. 네, 나는 생존자다 공개 사흘 만에 국내 시청 넷플릭스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고, 사실 지난 시즌에도 우리나라 1위고 글로벌 시청 순위도 5위였어요. 네.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또 파장을 크게 몰고 오고 주목을 받는 게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잖아요. 공개 이후에 어떠십니까? 저희 여기도 벌써 영웅이다, 진짜 훌륭한 분이다, 담배가게 순구님이 말씀하셨고, 뭐 준리님은 너무 소름 돋게 재밌게 봤다라고 시청 소감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어때요 지금? 지난 시즌에서 1위를 했을 때는 솔직히 좀 신기하긴 했는데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하니까 부담이 좀 오셨나요? 네,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1등 못하면 망했다는 소리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겁이 좀 났는데, 그래도 1위를 다시 한번 하니까 그래도 망했다는 소리는 안 듣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작년 한 해만 보니까 제 이름이 피의자로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6건으로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고요. 방송 전엔 방송금지 가처분 3건을 당했고, 저희 아내는 신변보호 대상이 돼서 한동안 그렇게 지내야 됐고, 그렇다 보니까 시즌2를 과연 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제일 기쁜 건 뭐 성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시즌2를 틀 수 있게 됐고 그때까지 버텼구나라는 그 점입니다. 버텼구나. 네. 참 사실은 이제 방송 직전까지도 이제 JMS 측에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네. 그래서 직전까지 사실 하이킹 나오셨을 때만 해도 이게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라도 공개를 못할 수도 있을까 봐 걱정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한 4년간 사이비 종교 그리고 참사 이런 것들을 취재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밑바닥을 들여다본 셈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겪은 것들도 있고 이게 상식이라는 것이 상식이 아니구나. 아닌 것들이 이렇게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봤으니까. 갈수록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기각이 되고 공개가 돼서 너무 저희도 사실은 인터뷰 섭외해놓고 너무 다행이다라고 저희 서로 서로 공유했거든요. 네, 아, 네. 다행이다. 예. 틀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 방송 나가고 나면 성적 보고 보통 축하한다라는 인사가 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저는 그냥 틀었다고 방송 공개됐다면서 축하한다는 인사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다큐 상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행도 당하시고 지금 신변보호 대상도 됐다고 아내분도 그렇고 네. 본인도 신변 위협을 받으셨고 다큐 상에서도 뭐 흥신소 직원이 뒷조사 부탁해서 오히려 역으로 제보를 해오기도 하고 뭐 또 치료도 받으셨다고 들었고 네. 지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 본편에 등장했던 내용은 사실 제가 받았던 위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다 다루지 못했죠. 매우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역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을 저질렀던 분들이 반대로 이번 시즌에는 저를 미행했던 분이 제 카메라 앞에 서서 증언을 해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존재가 시즌2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은 여전히 있어요. 저희 아내 제가 집에 없고 출장을 가는 일이 잦으니까 그럴 때는 온 집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뭐 전기 충격기 같은 것들 머리맡에 놓고 자고 제가 없이 어디 시골을 가게 되면 뭐 뭔가를 소지하고 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심적으로 언제든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을 안겨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미안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저의 앞에서 처음으로 가족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즌2를 제작하게 되신 네, 그렇죠. 거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제목이 나는 생존자다였어요. 네. 저는 사실은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생존자라는 명칭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해서 또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JS뿐만 아니라 이 4가지 사건을 고르셨는데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나는 생존자다라는 제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시즌 1에서 저희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로 나왔던 메이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시즌 1이 끝나고 나서 홍콩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은 어떤 공격을 당했던 건 너가 바보 같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너가 바보 같으면 그런 사람한테 그런 피해를 입었냐였는데 사실은 사이비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세뇌를 깨고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모셨던 사람을 상대로 싸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겼던 일인데 그것에 대한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즌2를 만들게 된다면 반드시 나는 생존자다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가장 참혹한 사건 4가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조명해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번에 골랐던 4가지 사건들이고요. 본보님이 형제복지원 그 시대 사람인데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죄송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큐가 지향하고자 했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JMS 신도가 어느 곳에나 있었다는 사실이 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 시즌1 제작진에도 스파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JMS 신도. 저희가 그 사람들이 만든 자료를 보면 총 9명이 저희 팀의 프리뷰어로 참여를 했던 기록이 나와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프리뷰어라는 게 저희가 자기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오면 원본은 상당히 영상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일이 이제 대본화 작업을 하죠. 저희가 이제 문자화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공지를 해서 좀 해달라라고 사람을 모으잖아요. 그분들 프리뷰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을 해온 모든 촬영본은 프리뷰어라는 분들을 거치게 돼요. 그분들은
그 모든 촬영본들을 보고 거기 나오는 말, 거기 나오는 영상의 내용 이런 것들을 시간 단위로 다 적어서 그것들을 이제 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편집을 하려면 사실은 그 작업이 필요하죠. 데이터를 뭔가 만나야지 이게 어느 롤에 몇 번에 있고 이 말을 내가 취재했을 땐 들었지만 다시 보려면 다시 찾아보려면 그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럼 그분들은 필수적으로 모든 맥락을 다 자료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밀이 그러니까 없죠. 그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JMS 신도 한 명이 처음에는 3,000명이 존재하는 단톡방에 그냥 들어갔는데 우연히 저희의 프리뷰 파일을 그분이 손을 들고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비밀유지 서약을 하고 나서 봤더니 자기네 교조와 관련된 내용인 걸 보고 그것을 JMS 측에 알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아이고. 사람들을 9명을 투입을 했고요. 그 뒤에는 그 친구는 원래 한 번도 정명석에게 여러 번 편지를 써도 편지 답장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본인 말로는 정명석의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여성이었는데 프리뷰를 담당하고 나서는 3번이나 친히 편지를 보내주시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럼 신도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던 거고 그래서 24시간 저희들이 뭔가 파일을 올리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비밀유지 서약을 한 사람들에게 일을 많이 주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파악을 했던 거고요. 웃기는 건 정명석이라는 사람의 말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변심하고 회심이라고 얘기할게요. 회심하고 나서 저희에게 했던 얘기가 자기네들이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 정명석의 그 어눌하고 이상한 발음들을 우리가 다 무척 잘 받아 적어주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그걸 프리뷰 노트를 보면서 어떻게 저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나 정말 프로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은 신도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가능했던 굉장히 거죠.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이분들이 사실 JMS 신도고 스파이였기 때문에 그 말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렇죠. 프리뷰가 제대로 될 수 있었던 이 상황이고 네. 그분들이 이 사태를 파악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알고 있던 게 진실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뭔가 회심을 해서 네. 오히려 이 상황을 역으로 제보를 하게 된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빠져나오면서 저희에게 외장 하단을 줬던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 안에 있었던 공직에 있는 JMS 신도들 그리고 그들이 저희와 관련된 정보를 다 빼내고 있었다라는 증거 또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의 커뮤니티 혹은 커넥션 안에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교주를 지키려고 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게 이번 시즌2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됐습니다. 우티스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한 거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뭐 그 외에도 뭐 좀 재연 배우로 투입된 신도도 있다고. 네, 맞아요. 그 외에도 재연 배우도 투입이 됐었고요. 통역사가 사실은 제가 느꼈던 바로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신도들의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변호사를 이제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변호인들을 만날 때 저희는 당연히 영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인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만났는데 그렇죠. 네. 그 통역인들이 알고 봤더니 JMS 신도였던 거예요. 너무 무섭네요. 그래서 그들이 저희한테 갖고 왔던 외장하드 안에 보면 어떻게 이게 있지 싶었던 것들 처음 변호인을 접견했던 순간에 녹음 파일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데리고 갔던 통역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예 그냥 번호가 없는 번호로 뜨고 그분들은 증발해 버린 거죠.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즌1은 생각해보면 JMS와의 공동 작업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공동 정도입니다. 작업이요? 네. 참. 근데 사실은 이제 경찰의 JMS 신도 조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잖아요. 네. 경찰 입장에서 본 메이플 사건 대응법을 만들어서 증거인멸, 방해, 어떤 식으로 관여해왔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건데 네. 이것도 정말 이런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거 믿을 수가 없겠다.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는 운 좋게 어떤 한 명의 경찰, JMS 신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신도 경찰 하나가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를 모든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취재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이비 종교는 과연 어디까지 개입을 해서 어떤 일들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본편에서는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한국판 무관도 사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사진이 있어요. 저희도 준비를 했거든요. 네. 보내주셔서 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돼. 네. 지금
이 밑에 보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정복을 경찰 입고 있네요. 정복을 네. 입었고 가운데 지금 그 정명석 교주가 보여요. 네, 한가운데 젊은 정명석 교주가 있죠. 그리고 저분들 중에는 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경찰대 졸업생도 그때 당시에 네. 초기에 경찰대 졸업생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나중에 진짜로 실제로 경찰 내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경찰들과 관련된 사건들에 도움을 준 내용들이 뭐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시기로 보면 상당히 오래전 사진 같아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저분들 중에는 이제 퇴직한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 정도로. 네네.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정명석 혹은 JMS와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 그 해당 사건의 경찰서장에게 뭐 사적인 청탁, 사적인 게 아니죠. 교인들을 위한 청탁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증거가 남아 있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 본편에 보면 저희가 주수호라는 이름의 경찰 한 명을 제가 잡으러 다니죠. 네. 그 과정이 정말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일상적으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반론을 듣고 싶다. 어떤 사람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니까 우리가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네.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탁을 드리는데 전화를 2번이나 해도 그냥 알겠다고 하고 어떤 연락도 다시 되돌려주지 않아서 직접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너무 공격적으로 저를 대하시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걸 떠나서 그냥 저가 누군지 저의 시선을 빼앗아 놓은 경찰분께서 주소라는 경찰이 도주할 수 있도록 도주를 확보해 주는 걸 나중에 저희가 회사에 돌아와서 봤더니 그런 장면들이 있기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에 결론적으로 메이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대응 전략, 혹은 그 외에 어떤 식으로 그 경찰의 조사에 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들이 보고서를 참 열심히 작성해서, 보고서라는 것들이 계속 존재를 하는데 그 경찰들이 어떤 행동들, 누구의 사건에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를 하나하나 약간 암호처럼 정확하게 내용을 적진 않았지만 최소한 어떤 경찰이 어떤 사건에 가서 무슨 청탁을 했다라거나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충분히 적혀 있는 파일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게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뭐 충남 금산이 이제 JMS 본거지인데 여기에 여성 아동 폭력 피해자 전담 경찰 역시 JMS 신도여서 이런 고소가 들어가거나 상담이 들어가면 정보가 다 JMS 측에 넘어가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 경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범인이다, 그 고소 사실의 유출의 범인이다라고는 단정짓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JMS 신도들 모두가 제가 그때 당시에 JMS 금산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경찰이 누구였냐라고 했을 때 단 한 사람만 지목을 했어요. 그랬다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의혹이 있다는 네, 거. 의혹이 있다. 근데 저는 충남 금산 경찰서라는 곳의 특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최소한 행안부 장관, 뭐 나가서는 대통령도 정말로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네. 전 정말 대한민국의 국기문란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국기문란이 단지 개헌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만 저는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사이비종교의 이름으로 사조직을 만들었어요. 사사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민이 아닌 교주를 수호하기 위해서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르고 국민들을 피해를 입혔던 사건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금산은 JMS 정명석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정명석과 관련된 사건을 고소 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금산경찰서라는 곳으로 보통 이첩이 됩니다.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본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미국인 여성 JB라는 이니셜을 쓰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정명석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도 금산 경찰서로 이첩이 되게 되죠. 서울에서 고소를 했지만 어쨌든 네. 본거지가 거기니까 그쪽으로 이첩이 된 거죠. 정명석의 주소지가 네. 금산이니까요. 근데 이 고소 사실을 놀랍게도 JMS 측이 먼저 확보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첩 당일날 금산경찰서 당직자가 신도 경찰이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먼저 고소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 그래서 고소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파이들 중에, 탈퇴한 스파이들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해줬고, 나머지 신도들도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음을 뭐 누차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니 수사기밀 유출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이 질의를 했을 때 경찰은 뭐 계획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던데.
시기가 되면 제가 진짜 그 질의응답서를 한번 공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금산경찰서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질의를 가장한 정보 제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제발 너네들이 내사를 내서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라 였습니다. 일부러 제이비란 여성 사건의 특정 일자, 그러니까 이첩이 된 날짜, 그리고 그날 당직 근무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당직 근무자가 그걸 유출했다라는 증언까지 확보를 했으니까 근무자를 저희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역으로 보자면 그 근무자가 누군지는 알려줄 수 없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으니 당연히 조사를 내부적으로 해보는 게 맞겠죠. 저희는 이 정도의 정보를 줬었던 건 그들도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금산경찰서가 얘기했던 건 의혹 제기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비위 정황이나 자료 확보가 안 돼서 별도 조사를 진행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웃긴 건 저희가 JMS 신도로 지목됐던 한 경찰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신도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해왔습니다. 경찰에서요? 경찰에서요. 그건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저희의 질의지에 응답을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방영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로 사실상 공기관이 프로그램 제작진을 협박한 일이 있었죠. 적반하장 아닙니까 이거는? 네. 수사기밀 유출이라서 이걸 했으니까 좀 제대로 해라라고 했더니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거는 법적 조치하겠다는 거는 왜냐하면 금산경찰서와 관련된 저희가 그냥 이 사건 하나를 거기에다 얹었을 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금산경찰서에만 가면 이상하게 사건이 특히나 반 JMS 활동하는 분들의 사건이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김도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렇죠. 계세요. 네. 아버님까지 테러로 피해를 입으셨던 그분의 사건, 그분도 금산경찰서를 통해서 송치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메이플 씨 출연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이 예고편에도 잠깐 나왔지만 자신이 폭로한 이후에 21명이 함께 고소를 했다. 이럴 때 표정이 굉장히 뭐랄까 묘했어요. 묘하고 용기를 낸 부분에 같이 동참해 준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좀 내 폭로가 어떻게든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표정이 보였었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 얘기할 때가 저는 솔직히 인터뷰할 때 제일 즐거운데요. 메이플이 결론적으로 매우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게 됐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저는 항상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닌가요? 알렉스 퐁이라는 홍콩 출신의 유명 그러니까 수영 국가대표 선수였고요. 네. 지금 현재는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인과 결혼을 했고요. 매우 좀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돈 많은 집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는 딸을 임신해서 12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너무 축하할 일이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책도 썼고요. 글솜씨도 있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런 친구여서. 근데 가장 제가 즐거운 건 이거예요. 입버릇처럼 결혼 후에도 툭하면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던 친구인데 네. 딸을 임신한 후부터는 자기는 무조건 살 거다. 네, 라는 말을 하는 진정한 생존자가 되는 거네요. 네, 진짜 이제 생존하게 된 거죠. 파빌리온 주님도 메이플린 걱정 많이 했는데 잘 됐네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그 재판부가 했던 2심 재판부가 했던 현장 녹음 파일에 대한 복사 허용했던 부분 메이플 씨 부모님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도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가족의 우려 섞인 연락이 왔다는 의견서도 제출했고 검찰도 반대했는데 재판부가 전부 무시하고 그냥 복사를 해줘서 결국은 유출이 됐잖아요. 네. 이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 된 그때 당시에는 남자친구였고요. 그 알렉스 퐁이라는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심각하다. 자살이 우려될 정도니까 한번 만나면 좋겠다라고 해서 홍콩으로 갔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재판부가 그 파일을 복사해 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복사가 됐죠. 이 파일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즌1 오프닝에 나왔던 정명석의 쌌어 네. 라고 얘기하는 그 시작되는 성범죄 순간에 녹음이 됐던 녹음 파일이에요. 방송에서는
그나마 들려드릴 수 있는 정도가 그 정도였고요. 그 정도도 사실 너무도 자극적이고 너무도 심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사실. 네, 그거를 심하다고 얘기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진짜 다른 걸 들려주면 어떤 반응들이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1심 재판부는 당연히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녹음 파일 등사를 허락하지 않았고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어권의 보장은 그냥 재판부에 와서 듣게 하는 걸로 가름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근데 2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해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 곳도 아니에요. 세 곳의 JMS 측 로펌에 파일을 복사해줘 버렸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유출이 되더라도 특정도 하기 힘든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메이플이 심지어 재판부에 전화해서 그냥 재판을 포기할 테니까 녹음 파일의 등사는 허락해 주지 말라라고 했는데 2심 재판부가 뭐 같은 의견을 표시하는 검사까지 있는 자리에서 판단은 우리가 한다. 라는 말로 호기롭게 파일을 넘겨줘 버렸죠. 판단은 우리가 한다. 판단 우리가 한다. 너무 무책임하네요. 네. 그 책임은 자기네들이 줬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메이플은 그 일로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몰리게 됐고요. 유출이 안 됐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출이 실제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던 세 개의 로펌 변호사들이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현재 타인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준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불구속 기소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해당 파일 들었던 JMS 신도가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모르겠다고. JMS 측의 행동이 항상 이래요. 실제로 파일을 유출하고 자기 선생님과 관련된 일들을 확인시켜 줄 때마다 신도들은 탈퇴를 해요. 그런데 끝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저도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르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욕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굳이 사건 판결문 안에 자신들이 이 녹음 파일의 등사를 허락해 줘야만 했던 이유를 몇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넣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재판부가 어떤 행정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걸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굳이 넣어놓는 그렇게 친절한 판결문은 처음 받아봤고요. 그 과정에서 등사 허가를 해줘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탓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걸 등사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 형사재판 2부 정말 이례적인 일들을 계속 만들어갔거든요. 저는 이례적인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는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에 정명석에 대한 징역 17년 대법원 선고가 확정이 됐어요. 조 PD님은 어떠셨을지 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일단 판결이 난다고 했을 때 메이플과 김도영 교수님하고 같이 대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판결이 매우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간 뒤에 우리 판결 나왔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간 뒤에 했던 생각은 더 이상 이 친구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 판결 직전까지도 심각한 2차 가해가 계속됐거든요. 뭐 꽃뱀이라느니 거짓이라느니 최소한 이제 그런 말들을 하면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해서 고소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최소한 이 친구들은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제일 기쁘고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JMS가 좀 1편에서 워낙 파장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번에는 저는 형제복지원 사건 1, 2편이 형제복지원 사건이었잖아요. 아까도 본범님도 같은 시대였는데도 잘 몰랐다 이런 얘기 하셨고 저도 사실은 예전에 디지털팀에 있을 때 과거 사건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그 한종선 대표도 인터뷰를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생존자들 증언을 듣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근데 PD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신 거겠죠,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정성화 법무부 장관이 형제복지원 사건 상소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제기한 원고 가운데 한 분은 최근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또 이 과정에서. 근데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건 물론 과거 사건이니까 저희가 사실 과거 영상이 뭐 잘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내용을 다루려면 한계가 있긴 하지만 내부 형제복지원 내부를 그대로 고스란히 공간을 재현하고 또 뭐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그 트레이닝복 파란 트레이닝복도 그대로 입히고 이런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연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의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더 화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시작할 때 연출자가 하나의 세트를 만들고 옷을 입히는 것이 의도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건 솔직히 거짓말일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끝났고 그리고 과거의 일로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형제복지원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죠. 피해 생존자들이 형제복지원에서 탈출해서도 여전히 자살하고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받은 적이 없고요. 못했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국가배상소송에서 그들의 불행의 원인이 형제복지원에 있다라는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라는 주장을 최근까지도 계속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던 당시에는 더더욱 그것이 심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해 생존자들한테 가해하는 건 형제복지원의 어떤 세트 혹은 그들이 입고 있는 의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현재까지도 과거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 사회가 오히려 더 큰 가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여전히 지옥에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래전 일이 컸습니다.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진행형인 고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그분들이 심지어는 뭐 기합을 받았던 행동들을 해보시라라고 하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뭘 했는지를 다 보여주세요. 뭐 여성분들 되게 호리호리한 체격의 여성분들도 가가지고 원산 폭격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즉각 이제 보여주시죠. 좀 그게 너무 저는 오히려 충격이었거든요. 몸이 기억하고 있고.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의 몸이 기억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모든 사건이 끝난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을 그렇게 꼭 구현해서 보여줘야 했느냐라고 묻는 분들에게는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하셨으면 죄송하다. 하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지옥에서 살고 계신다. 사실은 이제 호주까지 가셨잖아요. 이제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일가가 거기 이제 스포츠센터 100억 원 뭐 상당의 스포츠센터 가지고 있고 해서 생존자와 함께 호주까지 갔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뭐 말 좀 얘기 좀 하자 이러니까 차를 유유히 타고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웃는 듯한 모습이 딱 보였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었거든요. 네. 생존자 너무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데 그 범죄 수익으로 번 돈으로 부유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 대비가 돼서 씁쓸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오히려 거기까지 가서도 이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심지어 경찰들은 가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권 얘기하더라고요. 인권 얘기. 네. 그렇죠. 박인근 씨의 유가족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인권이 없느냐.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짓밟았던 인권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묻고 싶은데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죠. 지금 호주로 넘어간 이제 박인근 일가의 돈이 범죄 수익이라는 걸 한국에서 먼저 인정을 받으면 이제 호주에서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제보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얼마 전에 공개가 되자마자 그 호주 안에 있는 전국지, 최대 전국지인 디 오스트레일리안이라는 신문에서 이걸 기사를 대대적으로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보도를 했군요. 네, 보도를 하고 나서 호주에서도 관심이 꽤나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드니 대학교 로스쿨 교수나 뭐 이런 분들로부터 일단 한국 법원이 호주로 넘어간 박인근의 돈이 있고 그 돈이 박인근의 범죄 수익, 그러니까 형제복지원으로부터 출발하는 수익이라는 것들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게 돼서 인정된다면 범죄 수익의 환수 그리고 범죄자들의 추방, 호주로부터의 추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너네 나라의 법원이 그런 절차를 밟아주면 좋겠다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네,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을 지금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박인근 일가가 가지고 있었던 돈 자체가 범죄 수익이고 그것이 호주로 넘어간 게 맞다라는 것만 인정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번에 그 박인근 원장 막내 아들이죠. 박인근 원장은 이미
고인이 됐고 막내 아들인 형제복지지원재단 이사장 박청관 씨가 인터뷰에 응했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 인터뷰 지금 좀 논란이 있어요. 박인근 씨가 전두환 대통령 별장을 직접 오가며 이를 직접 하달받았다라고 말하곤 했다. 이런 증언을 하면서 아버지가 30%의 책임이 있다면 정부가 70%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네. 이 인터뷰는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제가 12년 전, 그러니까 제 이번 나는 생존자다 본편에도 나오는데 12년 전에 지금보다 한 몸무게가 30kg 정도 적게 나갈 때쯤 그때도 이 뉴스타파 소속으로 네. 이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마지막으로 박인근이 살아생전에 찍힌 마지막 촬영을 좀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옆에 있었던 아들, 저는 그때 아들이라는 것도 몰랐던 사람이 박청광 씨였고요. 우리 아버지는 인권 없냐라는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어떤 울분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제 시즌2를 시작하면서 저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다뤄야 되겠다. 이 사건을 제대로 몰랐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함과 동시에 찾기 시작한 게 박청광 씨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구치소도 한번 다녀왔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연락이 다 끊긴 상태여서 네. 정말 박청광 씨를 찾는데 애를 먹었고 9개월 동안 사람 찾는 일만 전담하는 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9개월 만에 박청광 씨의 어렵게 연락처를 찾아내셨군요. 겨우 받아내고 설득한 끝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논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박청광 씨의 사과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죠. 욕하는 분들 많은 거 저도 알고 있고 박청광 씨도 좀 슬퍼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자기가 여전히 남들의 기준에서 봤을 땐 못 미치는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 저는 이 사실은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박청광이라는 사람은 박인근 또 형제복지원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최초의 가족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박인근의 아들 그리고 나중에도 형제복지재단의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에서 100% 벗어났다고는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해자고 호주로 건너간 돈이 범죄 수익이다 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에요. 전 최소한 그 형인 박두선 씨 이번에 도망을 갔던 네. 그분보단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박두선 씨의 이야기 중에 제가 상황 중에 너무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보면 호주를 갔다 오는데 박두선 씨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을 만나러 갔을 때 그분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 없냐 그랬을 때 사과할 마음 없다. 왜 내가 사과를 하느냐라고 하시다가 저희를 피해서 택시를 타려고 가셨는데 알고 네. 봤더니 뒤에 택시에 손님이 있어서 막 내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우왕좌왕하면서 피하더라고요. 그분이 안에서 얘기했던 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였어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과가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에게는 할 수 없는 말이로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침 이 박두선 씨의 아들 박인근에게는 손자죠. 네. 박두선 씨의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고 싶다. 네. 그래서 만났고요. 자신들이 가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혹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해자분들에게 자신들의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자기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전혀 그 생각이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나는 생존자다 맨 마지막 부분에 지난 45년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참사 58건 우리는 모두 생존자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참 참사가 계속돼요. 그렇죠.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이 시즌 1, 2도 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돈이라는 것이 인간보다 훨씬 더 가치를 갖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저는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저는 그리고 이것이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노상원 수첩 속에 수용시설이라는 것이 언급되어 수거 대상 나오죠. 수거 대상도 나오고 수용시설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수용시설이 저희가 25년에도 세워질 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수용시설이라는 게 뭐였냐? 바로 형제복지원이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들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고 있고요.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관련된 주술이 일상이 되고요. 사이비 종교의 정치 개입이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나는 생존자다가 과거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거 절대 그렇지 않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보기 힘들어서 못 보겠어요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 더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또 고생하셨어요. 또 네. 개인적으로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또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는 신이다 후속편인 나는 생존자다 만든 조성현 PD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